수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어제 임명된 홍철호 신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과 민주당 간의 영수회담 실무 협의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회담 날짜 또 형식, 구체적인 의제 같은 거는 확정하지는 못했지만은 민생 정책과 주요 국정 현안을 모두 논의한다라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하네요. 향후 어떤 의제가 올라갈지 관련 내용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10명 중에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2년 뒤면 국내 치매 환자 수가 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대인 만큼 이 독거 치매 환자 또 무연고 치매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관련 실태에 취재한 KBS 방준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 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고요.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청년 정치인분들과 함께합니다.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임명된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의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준비 때문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또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 어떤 의제가 다뤄질까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손수도 대표님, 어떤 의제가 좀 테이블 위에 올라올까요? 네, 이제 드디어 영수회담의 예. 시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네. 영수회담 자체가 사실 막 그렇게 자주 있었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생각해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든 박근혜 정권 때도 한 번이거나 거의 안 하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이제 DJ 정권 때 8회 가장 네. 많은 영수회담을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뭐 IMF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야의 합의가 많이 필요했던 네네. 예, 또 그래서 영수회담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없어져가는 이 영수회담을 드디어 이제 해요. 예, 이제 참패 그 총선 참패 속에서 하는데 예. 그 민심을 결국은 그 테이블 위에 올려야 되는 것이겠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 만나서 얘기할 거 정말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민생 회복 지원금 그렇죠. 1인당 25만 원 그 지원금 얘기 분명히 하실 것 같고 네. 또 총리 인선에 관한 얘기 아마 올라올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뭐 또 여러 가지 또 압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검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 다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하헌기 부대변인 지금 말씀하신 의제 관련된 내용도 궁금하고 뭐 앞으로 자주 보자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만남을 정례화할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첫 영수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예. 것 같은데 소위 뭐 비유를 하면 목이 좀 쓸었던 톱니바퀴를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면은 좀 삐걱대기 마련인 거고 뭐 안 쓰던 근육 갑자기 쓰려 그러면은 잘 안 되잖아요. 기름칠도 좀 해야 되고요. 기름칠도 네.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어제 실무회담도 뭐 좀 매끄럽진 않았던 건데 이를테면은 방금 손수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특검 관련해서는 올리긴 올릴 텐데 예. 근데 뭐 고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네. 여야 공히 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은 올릴 수 있지만 가령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것을 네. 굳이 영수회담에서 야당이 말할 것인가? 그건 예의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영부인이 특검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이 다음번에 안 만나고 싶어 할 거고 네네. 그러면 다시 평행선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좀 마일드한 일단 의제들 위주로 좀 가려고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대선 때 공통 공약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서로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추진하면서 특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해병대 최상병 요거 위주로 키워드가 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918님 영수회담을 통해서 시급한 민생을 어루만져줄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면 좋겠어요 하시는데 하은기 부대표님 그러면 지금 이 영수회담을 두고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 이 각각 추구하는 목표가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민주당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두 가지죠. 예. 아무래도 그 뭐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같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 플러스 예. 뭐 최상병 사망사건 특검 같은 정권 견제적 성격이 있는 것들 네. 그 두 개를 어떻게 해서든 해서 지지율을 좀 올리고 싶어 할 거고 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사 같은 거 총리 인선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뭐 언제까지든 행정부가 공회전하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추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시기의 문제도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아요? 예, 지금 목소리를 보면은 시기가 문제가 아니다. 내용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대통령실은 좀 급해 보이죠 사실은. 좀 급해요. 왜냐면은 네. 어쨌든 인사는 일정이 있는 것이고 빨리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일단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일종의 기싸움도 할 거고 협조도 할 거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손수 대표님 이번 영수회담 하면서 요런 모양새로 가면은 제일 베스트다. 어떤 그림으로 가는 목표를 갖고 있을까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는 것 그 자체의 메시지가 가장 크다. 얻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 네. 지금 뭐 정무수석, 비서실장 인선 모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도리도리 막 하시면서 지금 또 하고 계신데 왜냐면 대본이 없어요 지금. 네, 하고 계신데 좋아 보여요 저는. 예. 그리고 뭐 김종인 전 의원께서도 장족의 발전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셨던데 조금 더 소통을 한다 이제 친근해진다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가장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인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그렇죠. 이 여당이 집권 여당이 정권에서 이 총리 인선으로 얼마나 힘들었던 지역이 많습니까?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이런 인선을 같이 테이블에서 논의하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얻어갈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지금 뭐 일단 의장 주제로 김진표 국회의장 주제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조금 전에 끝났던데 결론은 이렇게 났다고 하네요. 다음 달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기 위한 만남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갖기를 협의하기로 합의를 했다. 기름칠 중이죠. 기름칠 중. 이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름칠하는 예, 중이죠. 바로 예. 만나면 되는데 왜냐면은 지난주에 보면은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금요일에 연락해서 월요일에 오찬하자 할 예. 정도로 이 좀 플렉서블하게 일정 짜려면 또 짜는 건데 네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이블에 올리고 싶은 의제랑 시기랑 이런 것들이 약간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 이 기름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언제 만날지도 좀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해서 예. 그런 이상한 문장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합의하기 위한 네. 합의를 했다. 저 합의했다고 하길래 저는 됐나 했는데 일정 협의를 하는 것을 합의를 합의한다. 했다라고 했네.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 그 대통령실과의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과 예. 국회 원내대표 간의 만남은 또 성격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제 5월 임시회에서 지금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네. 또 의제 정책이 또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다른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민주유공자법, 뭐 가맹사업법 이런 것들을 지금 직권으로 지금 본회의에 붙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난감한 거예요.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건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라고 또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결국은 민주당은 그 수적인 것을 내세워서 밀어붙일 것이고 국힘은 어떻게든지 이 법안들을 막아내고 네. 하지만 수가 밀리니까 막을 수는 없고 결국은 대통령이 압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영수회담 같은 경우는 만나는 것 자체의 이미지 그다음에 소통의 이미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원내대표 간의 이 이제 임시회의에 대한 것은 더 첨예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위한 협의를 위한 합의 뭐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권에서는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다음 달 임시국회 열어서 그 특검법 포함해서 또 여러 쟁점 법안들 이런 걸 처리하고자 하는 지금 목표 또 움직임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가요. 그동안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관행이었다. 5월 임시국회도. 이게 민생보다 근데 지금 정치적인 법안들이 너무 많고 이거를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5월 임시국회 아예 뭐 거부할 수도 있나요? 하은기 부대변인. 거부하려면 거부할 거고 거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소수 정당이니까 뭐 법 통과를 시킨다 치면
아까 송수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고 네. 그러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 뭐 민생 법안이라든가 정책적인 법안들에 대해서 야당이 그냥 밀어붙인다라고 이 주장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것은 원래 이견도 있고 논쟁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방탄적 성격이 있는 법안들을 다 받아버리면 돼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네네. 최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이라든가 아니면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라든가 이거 다 받아버리고 예. 이런 건 그래 특검에 맡겨놓고 우리 이제 민생 논합시다. 근데 저희는 이견이 있으니 이거는 합의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분리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턴키로 묶어서 정권 심판적 정권 견제적 기능이 있는 특검법들이랑 그냥 정책들이랑 네네. 묶어서 다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 여당은. 7711님 조건 없이 편하게 만나서 자연스럽게 현안 문제를 풀어 나가기 바랍니다.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한다 이런 구호만 하지 말고 하루속길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져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하시는데 김진표 의장 좀 스타일을 좀 보면요. 어떻게든 좀 국회가 그동안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오셨는데 다음 달 본회의 일정 잡는데 좀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야가 합의 이루는 데 있어서요. 그러게요. 김진표 의장님 대표적인 이제 의회주의자시죠. 그러니까 의회 안에서 같이 이제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주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민주유공자법이라든지 네. 이제 감행법 이런 것들이 사실 첨예한 것들이 많고 이제 민주유공자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네. 감행자법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그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 어떤 노동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내용을 세부적으로 굉장히 따져서 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부분을 어떤 만큼 줄 것인지에 네. 대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이것을 직권상정해서 막 밀어붙이기보다는 이제 김진표 의장께서 이제 주도하시는 그 일정 하에 예. 좀 협의를 하고 지금 이것도 보면 정무회에서 그냥 국힘 다 나간 상태에서 그냥 처리해버린 거거든요. 그 지금 뭐 숫자 믿고 폭주하는 폭거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법사위에 올라갔었는데 예. 지금 이게 60일 이상 계류를 하다 보니까 5분의 3 이상만 또 찬성을 하면 다시 올라가 버리는 거니까 예, 예.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상임 소관위에서 상임위에서 좀 많이 이제 협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좀 국민들을 보는 입장에서 좀 필요하다 저는 보여져요.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 또 했습니다. 무엇보다 최상병 특검법 수용 이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변화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원기 부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양곡법, 예. 뭐 전국민 25만 원 지원 이런 거는 이 정답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입장의 차이잖아요. 입장 차이 있죠. 입장 차이인 건데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이게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정권이 자기를 방어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네. 뭐 사실상 이 이종섭 대사 호주 대사 임명했을 국면부터 사실 여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또 뭐 총선 시기에도 국면 변화가 있었고 예. 그래서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면 민주당 입장이긴 하지만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뭐 너무 입법 독주를 한다는 말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니 네네. 방탄이라는 족쇄를 풀어버리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어제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희 방송에서 민주당 정부 시절에 문재인 네. 정부 시절에 이제 공수처를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지 않았냐 이런 조직을 그러면 그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그 나오는 결과를 보고 나서 하는 게 상식적으로도 합당하지 않겠냐 특검을 하더라도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그것도 뭐 틀린 말씀은 사실 예. 아닌데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권력이 권한을 행사해서 호주로 보내는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조경태 의원님 말씀이 이제 힘이 실리는 건데 네네. 수사가 멀쩡히 진행되는데도 이제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뭐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보내버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만큼 국회에서 그러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특검을 임명해가지고 진행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네. 그 손수 대표님 지금 연금 개혁 관련해서도 입법 얘기가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공론회위원회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결론을 내놨는데 국회에 또 관련 입법을 또 권유를 했고요. 이번 국회 21대 마무리되기 전에 이 관련 법 개정 가능할까요?
굉장히 힘들죠. 예. 이 국민연금이 정말 이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 500명 국민 500명 수기 토론 이후에 나온 이 이제 소득 보장안이라고 하죠. 이 네. 안이 저는 굉장히 폭탄 떠넘기기다. 미래 세대에게 폭탄 떠넘기기다라고 생각해요. 네네. 결국은 이 국민연금을 결국 돈이 지금 고갈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뭔가 혁신이 개혁이 필요하다 해서 국민연금 개혁을 하는 것인데 네. 결국은 지금 소득 보장안이라는 것이 이제 내는 돈은 13%를 올리고 받는 거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죠. 그걸 50%까지 더 받는 걸로 올려서, 하자. 네. 그게 뭐냐면 재정 건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나빠진 것이지 이게 절대 국민연금을 개혁했다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더 토론하고 더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기 예. 때문에요. 이번 회기에서 이거 절대 통과가 힘듭니다. 이 연금 관련해서는 또 지금 이제 참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별로도 좀 의견 차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20대, 30대, 40대, 뭐 지금 50대 등등. 한기부 대변인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젊은 사람들일수록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인 게 국민연금 내기 싫어하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이 이거 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 소득 보장 관련해서 바뀌지가 않았어요. 지난 수십 년간. 사실 그에 비해서 인구 구조는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이고 예.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도 안 하고 있고 싸움만 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저도 21대 국회 이 몇 주 만에 바로 처리하는 것은 좀 불안해요. 이 좀 사람들이 불안하다. 이거 얼마나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인구 문제라든가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22대 국회 새로 시작하면은 특위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네네. 좋겠어요. 이게 행정적으로만 항상 정책이 논의되거든요.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예. 되는데 사실은 인구 특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존 상임위와 별도로 이 관련한 그 의제와 맞는 논의들을 조금 더 심화시킨 다음에 하는 게 안전해 보여요. 네네. 진짜 못 믿겠어요. 21대 국회를.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예. 그 500명 수기 토론 결과를 좀 봤거든요. 네네. 근데 18세에서 29세까지가 많이 이제 이게 소득 보장안을 택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오히려 미래 세대인데 20대들은 그러네요. 예, 20대들은 오히려 더 많이 이제 50%까지 가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뭐 왜 그랬냐 무슨 얘기를 의미일까요? 들어보니까 네. 난 어차피 애 안 낳을 건데 다른 사람들 자식들이 그렇게 많이 내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이랬다는 거죠. 근데 또 30대는 뭐냐면 네. 재정 건전안을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1안과 2안 중에 그러니까 20대 생각이 다르고 30대 생각은 또 달라요. 30대는 자녀가 좀 있는 분들 네네. 경우에는 우리 애들 나중에는 뭐 월급 받으면 그중에 뭐 거의 절반 떼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30대는 또 내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10대, 20, 그러니까 20대, 30대 차이인데 그죠? 굉장히 예. 복잡 단안하고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위도 있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을 위시로 한 그 특위위원도 있었는데 예.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해요. 500명 수기 토론 나온 결과가 전혀 저는 이것이 개혁의 방안이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번 회기에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돼서는 저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되게 중요한 정책인 네네. 것이고 사실 이게 지금까지도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해야 될 때 안 하고 미뤄와서 그래요. 아까 보장성 높이는 문제도 뭐 서구에 비하면은 계속 유예시켜 왔거든요. 네. 부담되니까. 근데 이거를 2주 만에 바로 뚝딱 해버린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일 같아요. 2399님 노후에는 국민연금이 생명줄이랍니다 하시고요. 5622님 제가 장사를 하는데 물가가 올라 너무 힘드네요. 요즘 한국에도 반찬값을 따로 받는 곳이 생겨나더군요. 아 그래요? 정치권은 그만 싸우시고 이것부터 챙겨주세요라는 말씀하십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조정식 의원은요.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내용을 관철하고 성과로 만드는 게 의장 역할이다. 추미애 당선인은요.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정성호 의원께서는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다 보니까 강경파 국회의장이 예상된다. 뭐 예고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 국회의장이 당적을 좀 버리고 뭐 무소속이 되는 게 좀 균형감을 갖추는 뭔가 좀 불문율 같은 것도 있었는데 강경파 국회의장 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손수 대표님. 그럼 안 되죠. 안 돼요? 국회의장은 적어도 중립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새가 한쪽으로 계속 날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좀 균형을 맞추고 의회주의를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회의장이나마 중립을 지키면서 의회주의를 좀 가져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그 중립이라는 의미의 방점을 또 다른 데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기부 대변인.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그 상임위 예. 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임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상임위에서 조금 국민의힘에 편파적으로 의사 진행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얘기해요.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되냐, 의사 진행을 중립적으로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의사 진행이 되지라고 해요. 예, 예. 하물며 상임위원장한테도 그러거든요. 탈당 안 하는. 네. 국회의장이 되면은 당적 이탈하고 난 뒤에 하잖아요. 당연히 중립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네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지만은 만약에 민주당이 소수당이 됐을 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의장을 선출할 때. 뭐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맞게끔 우리가 추진하는 법률을 하는데 힘 실어줘야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거기 동의할 것인가? 라고 하면 이렇게 주장해도 되죠. 네.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1788님. 결론을 내는 것이 국회의장이라고 봅니다. 협치만 외친다면 그건 사회자 아닙니까? 하시네요. 다음 달 또 3일에 선출 예정인 그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이 후보군들 보면은 굉장히 많았는데 불출마하겠다는 분들 또 불출마를 시사하는 분들도 꽤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서영교 의원 이어서 김민석 의원도 약간 불출마하는 쪽에 어떤 시사하는 글을 또 올리셨던데 그러면 하원 교수님 지금 박찬대 의원으로 좀 교통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예. 있어요. 저희 민주당에서 3선 이상 의원들 일일이 계산을 해봤는데 네.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까먹었습니다. 40명 넘어가거든요. 예, 40 몇 분 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원내대표하고 뭐 이렇게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거 나가기 전에 교통 정리를 안 하면 너무 난리 배놓으면은 이게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뭐 의원들끼리 이게 일단은 이게 의원들끼리 선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밑에서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략적인 정리를 해서 몇 명으로 압축해서 나오고 그럼 있는데 그런 왜 과정이 박찬대 의원 쪽으로 가나요? 박찬대 의원이 친명이고 지금 지도부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둥글둥글해요. 성격이 되게 둥글둥글해서 개파색이 옅은 사람이랑도 물밑에서 잘 대화하거든요. 네. 저도 몇 번 식사 자리를 가져봤는데 저는 친명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은 그런 인상을 받았을 정도라 아마 의원들한테 되게 선호가 높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손수 대표님.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신임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시든 이른바 이재명 대표 중심의 원내 구도는 뭐 달라지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요. 그럼요. 예. 이것은 뭐 예상된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네. 모두가 뭐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되시든 결국은 이제 국민들께서는 협치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협치가 가장 큰 이제 이슈로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어떤 분이 되시든지 좀 협치해서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이 중요하겠죠. 근데 민주당의 원내대표든 지도부는 무조건 친명으로 가게 돼 있다 보여집니다. 지금 그 여당 같은 경우는 총선 패배 후유증을 어떻게든 빨리 극복하는 방안을 막 찾고 있던데 결국은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가닥인 것 같더라고요. 네. 관리형 비대위를 일단 꾸린다. 최대한 네. 빨리 전당대회 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윤재욱 이제 원내대표께서 직접 비대위원장을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스스로 그거는 맞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낙선자 모임에서도 단톡방에서도 굉장히 뭐 이렇게 좋게 얘기가 나왔대요. 아, 그래도 본인이 어쨌든 이 총선에 책임을 지는 지도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네네. 스스로 맞는 것보다는 이제 비대위를 다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전대는 무조건 빨리 하자. 이게 불안정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전대는 빨리 하는 조기 전대를 가되 윤재욱 위원장 윤재욱 원내께서는 이제 물러나시는 걸로 네. 예, 비대위원장 맞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이제 목소리를 하나로 조금씩 모아져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선거도 졌는데 이런저런 목소리 지금 계속 나고 니 탓이지 내 탓이니 계속하게 되면 네. 이 자중질환 보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빨리 모아서 전대를 빨리 해서 안정형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대당이지만은 뭐 혁신형 비대위가 아니라 이제 관리형으로 잠깐 임시 전당대회를 위한 조직을 꾸리는 거,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손수조 대표님 말씀에 거의 대부분 동의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상 상황이 너무 길어요.
2년 넘는 시간 동안 비상 상황이 아마 더 길었을걸요. 네. 그래서 비대위 체제가 길어지는 건 좋지 않고 두 번째는 총선 졌기 때문에 내가 국민의힘을 어떻게 쇄신하겠다, 어떻게 안정시키겠다라는 의제를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또 그게 안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혁신형 비대위보다는 네. 그냥 빨리 전당대회 열어서 지도부를 안정시키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다음 달 3일에 똑같이 민주당처럼 이제 차기 원내대표 선출하기로 했는데 비대위원장 인선과 일정이 거의 겹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은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게 관행이었는데 그럼 이번처럼 비대위원장 또 원내대표 선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추진되면은 이 역할 분담은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인물이 예. 없다, 뭐 인물 찾아서 산말이 지금 난리가 났대요. 네, 그래서 뭐 4선 이상, 5선 이상을 지금 막 추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사실 또 우리 당의 이제 특성상 또 영남에 계신 의원님들이 또 많다 보니까 네네. 그런데 또 영남 당으로 가게 되면 또 고립되어 버리잖아요. 뭐 영남 자민련이나 뭐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네. 수도권의 인사를 모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그렇다면 누가 있을 것인가? 또 수도권에는 또 어떤 분이 계신가? 참 인물이 없다. 뭐 또 이런 얘기까지 가고 있대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좋으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나경원 의원님, 안철수 의원님, 또 예. 김재섭 당선자, 또 윤상현 의원님 등등 우리 수도권에도 또 계라상 같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 예. 기대해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어제 국민의힘 서울 지역 낙선자분들하고 저녁을 또 드셨다고 하고 오늘 저녁에는 서울 지역 또 당선자분들과 저녁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참 정치 행보로 관심이 간다는 얘기도 많아요. 특히나 여권의 차기 어떤 구도 관련된 행보가 아닌가 관측인데 하은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범상한 일이거든요. 네. 당선자, 낙선자들 뭐 오래 정치 같이 했던 사람들이니까 또 그냥 뭐 서울 지역 분들이니까요. 네, 밥 먹고 협조도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인데 네. 손수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물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쳐냈어요. 여당에서 네. 역설적으로. 그래서 인물이 없고 그 인물이 별로 안 남은 사람들이 하는 범상한 일들까지도 대권 행보로 해석되게끔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예. 것이라서 이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특수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또 대통령실에서는요 한국과 루마니아 정상회담이 개최됐는데 지금 뭐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총선 이후에 첫 정상 외교로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 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개 행보 여부였는데 일단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방한을 했고 또 공식 오찬도 있었는데 김 여사는 안 보였던 것 같긴 해요. 또 루마니아 대통령 배우자와 또 배우자 간 어떤 교류 일정은 또 비공개다 이렇게 예정돼 있던데 손수 대표님 어떤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이번 총선에서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에 예. 대한 이슈가 또 많은 또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또 이슈인 만큼 네. 지금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그런 논란이나 소동은 없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 듯 보여요. 네. 예. 그래서 사실상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이제 오신 거에 대해서 정상회담은 부부가 같이 맞이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약간 숨기는 듯한 액션으로 보여지고 또 배우자의 일정을 또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총선 이후에 그 상황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은 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논란 어떤 논란이 불필요한 논란인가 싶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 여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뭘까요? 이게 예. 옳다 그르다의 틀로 보면은 네. 논쟁하게 되고 이제 조금 건설적이지 못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냥 손실 최소화한 거라고 봐야 돼요. 딜레마라는 게 A를 선택해도 손실이 있고 B를 선택해도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외국 정상들이랑 얘기하는데 부부 동반 모임에 우리나라에 영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 선상에 없다. 네. 손실이죠. 이거 별로 이상한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게 이상한 일이니까 다시 공식 행보를 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나름대로 손실이거든요. 네네. 그럼 두 손실 중에 손실 최소화할 수 있는 것 둘 다 이익은 아니지만 어느 걸 선택했을 때 국정이 더 안정되고 난 뒤에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두 분께 같이 여쭤보죠. 지금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하고
또 복역 중인 동부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 가석방이 불허가 됐습니다.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 열었죠. 여기서 일단 심사를 했고 부적격 판정을 내린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손수 대표님께 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결정이요. 뭐 의견이라고 할 건 없고요. 예. 뭐 법원의 시간과 법원의 판단은 거기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보고 네, 불허한 것에는 합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심사 과정에서 뭘 좀 따져봤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법무부의 가석방 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무적인 판단 사실 없이 네. 그냥 진행했다고 보면 뭐 실제로 청순 여사가 좀 아프시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라면은 그 사실 정경심 교수 같은 분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한참 동안 가석방 못하고 막 그랬던 예도 있어서 네네. 그냥 법무부의 가이드라인대로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뭐 현재까지는 그 2013년에 경기 그 성남시 딱 매입 과정에서 뭐 한 4번에 걸쳐서 이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고 2심에서였죠. 법정 구속이 돼서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 가석방 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3044님 언론학 교수인 친구가 어디서 그런 해박한 시사 식견을 갖게 됐냐 하면 놀라더군요. 뉴스레터 K를 소개하자 학생들과 꼭 함께 듣겠다네요. 방송 시간대 알려주며 무척 뿌듯했답니다라고 하셨고요. 6285님 자식들과 이야기할 때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대화가 될 듯 싶어 문자 보내는 것도 배웠고 뉴스도 열심히 듣는답니다. 뉴스레터 K 쉽게 알찬 뉴스를 쭉 부탁해요 하시고요. 0358님까지 읽어볼까요? 전화 오면 뉴스레터 K라고 꼭 말할게요. 40년 넘게 재봉틀 일하는 62살입니다. 남편이 아파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이미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천안 삼거리 휴게소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천안 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북천안에서 입장 휴게소 사이와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 부근, 또 남사 진위에서 동탄 분기점 사이로 더디게 지나는데 오산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후로는 신갈 분기점에서 판교 분기점 사이와 다시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와 비봉에서 용담터널 부근, 다시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도 잠실대교부터 방화대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아내가 나를 천천히 잊어줬으면 좋겠다. 가수 태진아 씨가 5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두고 한 말인데요. 곁에서 돌봐주고 함께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치매 환자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일 겁니다. 그런데 치매인데 혼자 사는 생활, 이 상상이 되시나요? 치매 인구도 늘고 또 홀로 사는 노인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KBS 다큐 프로그램 더 보다에서 치매 환자로 혼자 산다는 것을 제작한 KBS 방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벌써 문자가 오네요. 9478님, 저희 어머니도 치매가 진행 중이어서 요양시설을 알아보는 중인데 쉽지 않네요. 치매 원인을 발견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하루빨리 치료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십니다. 정말 모든 분들 바람이실 것 같아요. 혼자 살던 이제 치매 환자들이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또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고 스스로가 상황 판단도 안 되는 경우에 사고를 당한 일도 속출하던데 최근에 혹시 일어난 사고 있으면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벌써 뭐 지난주에도 벌써 2건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네네. 먼저 지난 18일 사건을 먼저 18일. 소개해드리면요. 예. 경기 연천군 하천에서 한 할머니가 발견이 됐는데 신원이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네. 경찰이 신원을 조회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치매 환자로 혼자 사시던 할머니셨고요. 아이고, 예. 그보다 전 이틀 전에도 네. 16일에도 경기도 의정부의 한 하천에서도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네. 이건 주변에서 이 숨진 분 주변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 네. 뭐 혼자 사는 치매 환자였다는 진술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유사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틀 사이에 계속해서 비슷한 식으로 네. 발견이 됐고 두 분 다 치매를 앓고 있었고 또 혼자 사시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현황을 먼저 좀 살펴볼까 싶은데 우선은 우리나라에 지금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되고 또 그 중에서 홀로 계신 분들은 또 얼마 되는지 궁금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취재하면서 네.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큰 숫자에 놀랐거든요. 그래요? 혹시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글쎄요, 치매 환자분들은 뭐 한 향후에 한 100만 명 가까워진다고 하니까 뭐 90만 명 정도 때일 것 같은데 혼자 사는 분들은 가늠이 잘 안 되네요. 네, 정확하게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신데요. 네. 중앙치매센터에서 2023년 연차 보고서를 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98만 4,600명입니다. 거의 뭐 100만 명 가량 되는 숫자죠.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요? 그렇죠. 추정입니다. 추정. 현재 치매 환자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은 19만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의 숫자는 매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네.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20%가량 늘었습니다. 방준원 기자께서 지금 숫자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98만 4,600명으로 추정이 되는 치매 환자 수가 65세 이상 그리고 홀로 계신 분도 추정치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왜 추정이라는 게 계속 붙어요? 딱 떨어지게 숫자가 안 나오나요? 네, 저도 이게 취재하면서 궁금한 거라서 여기저기 취재를 하면서 물어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치매가 질환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곤 하다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98만 명 같은 경우는 치매센터에 등록된 환자와 네. 건강보험상 치매 상병자, 그러니까 경도인지장애 진료를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 숫자인데요. 어떤 시기든 일단 등록이 돼 있는 분들만 숫자이겠네요. 그쵸. 네네네. 그리고 혼자 사는 치매 환자 19만여 명은 그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를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등록되지 않은 환자를 하면은 더 많아질 수 있어가지고 제가 추정이라고 말씀드리고 19만 4천 명이 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7만여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숫자도 40만여 명이 되는 거죠. 참 그런데 독거 혼자 사는 것도 혼자 사는 건데 가족이 없는 분들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무연고 치매 환자 여기도 좀 파악이 됩니까?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예. 이 취재를 시작했는데 파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정보 공개도 청구를 했는데 네네. 무연고 여부는 따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참 이제 현실 실태 파악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보니까 할머니 한 분하고 또 할아버지 한 분 이렇게 취재를 하셨던데 이 두 분 다 혼자 사시는 거고 치매 환자이신데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포항에 사시는 96살 할머니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네네. 남편분은 젊었을 적에 이렇게 먼저 보내셨고 네네. 아드님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친척도 없으셔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친척도 없으시군요. 네, 예, 혼자 예. 살고 계시고 그리고 뭐 이분은 다행히도 국민연금 대상자셔서 연금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신다고 하시고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는 뭐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85세시고 자식 없이 이혼을 한번 하셔가지고 강아지 4마리와 너무 외로워서 강아지 4마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그 방송 보니까 할아버님보다 약간 할머님께서 조금 더 증세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할아버지는 혼자서 조금 힘들지만 외출을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으셨는데 네. 할머니는 혼자서 저희가 봤을 때 외출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셨거든요. 취재 중에도 계속 저희랑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했음에도 누구냐고 아이고. 어디서 나를 데려왔냐고 계속 이렇게 몇 번 물으셨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할머니 혼자 저희랑 취재진과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역 치매 안심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몇 년째 보시는 분들인데도 계속 누구냐고 나를 요양원에 갖다 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의심을 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할머니가 또 한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실들이 있었는데요. 뭐예요? 바로 아드님에 관한 또 아드님에 관해서는 자식. 예. 그렇죠. 아드님 성함이랑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다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건 또 명확하게 기억하셔서
좀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슬픈 감정이 들었습니다. 네. 4794님, 가장 슬픈 병이 아닐까요? 가장 두려운 병이기도 하고요. 고령화로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걱정이네요. 정부의 관리와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어요 하십니다. 근데 또 그 할아버지 취재하시는 때는 이게 취재가 무산될 뻔하기도 했다고 하던데 왜 무슨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한 번 찾아뵙고 두 번째 찾아뵙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려우시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네네. 이분이 동생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따로 사는 동생분이 계신데 원래는 조카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조카죠. 따님이 모시고 계셨는데 치매 환자시거든요. 할머니도 동생분 여동생이신데 네네. 그 조카 사정상 갑자기 모시기 어렵게 돼서 잠깐 할아버지 댁에 오시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치매 환자를 돌보게 됐던 건데 그러네요. 이 할아버지의 동생분은 할아버지보다 치매가 좀 더 심하셔가지고 계속 할아버지가 없으면 아예 생활 자체가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취재가 어렵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할아버지의 동생분, 그러니까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면서 저희가 취재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치매 환자분이 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그런 경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가 그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이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네. 많아질수록 많아질 것 같은데요. 뭐 가령 부부끼리 사는데 두 분이 모두 치매가 걸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일단 뭐 먼저 숫자를 보면 2023년 치매 안심센터 등록된 걸 기준으로 보면 네. 2,890명이 치매 환자이면서 치매 환자와 동거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2021년엔 1,951명이었거든요. 엄청 늘었네요. 그렇죠. 2년 사이에 900명 가량 늘어난 건데요. 네네. 이 수치도 역시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숫자를 기준으로 한 거라서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등록되지 않은 숫자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점은 이게 꼭 두 분이서 거주하는 건 아니고요. 이 숫자 자체가 두 분이 치매인데 거기에 또 치매가 아닌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참 치매 환자도 치매 환자인데 이 독거 혼자 사는 치매 환자만 겪는 그 어려움은 당연히 더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뭐 단적으로 가스불을 켜고 끄는 것도 혼자 있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요새 취재를 가보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밸브에 기계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여쭤보니까 몇 분 이상 지나가면은 불이 밸브가 저절로 잠긴다고 잠기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거 하는데 있어야겠죠. 예, 예. 그럼에도 위험하긴 하죠. 사실 저희 취재를 했던 할아버지의 경우는 실제로 한번 가스불을 켜고 밖에 나가서 집에 살짝 불이 붙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아이고. 하셨고요. 네네. 김서방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취재진 동행 하에서 가스불을 켜셨는데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넘쳐도 잘 모르셔서 저희가 저 넘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독거 혼자 살면은 실종됐을 경우에 실종됐다고 신고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예. 이렇게 실종돼서 돌아가신 분도 생기는데 독거면 실종 신고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네. 실종 신고 같은 경우는 빨리 접수가 돼야지 또 인력이 투입돼서 빨리 찾는데 네. 그 안 부분이 그러면 아까처럼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치매가 있으시면은 공과금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이 공과금을 전기나 가스 같은 거를 뭐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잊어버리시니까 그렇죠. 자칫 전기나 가스가 체납돼서 뭐 끊길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참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활적인 어려움도 상당히 많겠지만은 진짜 혼자 있다 보면 아무리 치매 증상이 있더라도 다시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참 외롭고 좀 고독하고 이런 게 클 것 같고 내가 또 다시 기억이 또 잠깐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할 때 또 갔다 왔다 하면서 이게 오히려 고독감과 우울함 같은 게 치매에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들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독감 같은 게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게 오히려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가족이나 부양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에서 대화를 하면서 생각도 하고 치매 증상을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혼자 살면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보니까 또 혼자 사시는 분은 말수가 주는 것뿐더러 길을 나가셨다가 길을 잃으신 경험이 있으니까 예.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내가 나가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스스로도 겁이 나고 두렵고. 그렇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무서워서 안 나가게 되고 네. 접촉은 줄어들고 또 치매 증상은 악화되고요. 네네네. 0358님, 저도 해당 방송 시청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누구나 나이 먹으니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분들을 좀 도와주는 제도나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분들이 가시긴 하거든요. 요양보호사분들. 네, 가셔서 뭐 반찬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일주일에 몇 번 정도만 이렇게 오는 거니까 도움은 되지만 살짝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그럴 수 있어 있네요.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6년 전부터 뭐 공공 후견인 제도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했어요. 예. 뭐 제3자가 치매 환자의 후견인을 맡아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독거 치매 환자만 대상으로 가족이 있어도 뭐 끊기거나 이런 정도로. 공공 후견 인재. 네.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게 다양한 면에서 독거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데요. 예, 예. 법적 대리도 해주시거든요. 뭐 전세 계약이나 뭐 임대차 계약 이럴 때 관여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통장 관리도 해주세요. 돈 관리도 하시고. 네. 실제로 저희가 만났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예. 치매 안심센터에서 발견되기 전에 공과금 체납이 약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거를 후견인이 생기면서 뭐 자동이체로 다 해주셔서 해결이 됐다고 하고요. 뭐 보통 공공후견이 생기면은 치매 환자들을 뭐 전화도 자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뭐 이렇게 접촉한다고 합니다. 공공후견인이라는 제도 참 괜찮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사실 돈 관리를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예.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안심센터의 설명은 통장 사본을 다 대조를 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어르신의 뭐 지출 내역 이런 거를.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 5169님, 저희 친정아버지도 치매 환자입니다. 평일 오전에는 요양보호사님이 지원되는데 휴일에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돌보고 있다고 하시고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 공공후견인은 보통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해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보통 지금까지는 예. 퇴직 공무원이나 뭐 퇴직 교사 이런 분들이 퇴직하실 때 뭐 봉사활동을 하겠다 이런 의향서를 내면은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피후견인과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정법원에 가서 후견 선임 결정을 받으면 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몇 됩니다. 분 정도나 돼요? 지금 활동하신 분들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뭐 그래도 치매 환자분들이 독거 꽤 많다 보니까 그 숫자에 그래도 상응할 정도로 좀 많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현실은 어떤가 궁금하네요. 네, 뭐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치매 공공 후견인은 235명 정도라고. 200여 명밖에 안 되세요. 네네. 앞서 그 추정하는 수치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일단 있네요. 네. 치매 환자 수 생각할 때 참 부족한 것 같은데 공공 후견인 수가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일단 가족이 없는 독거 치매 환자를 발견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조차 없으니까 네.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요. 물론 혼자 사는 치매 환자가 치매 안심센터 가서 직접 뭐 등록을 하면 좋겠지만 네. 그게 실제로 쉽지가 않잖아요. 치매가 왔을 때 자신이 치매임을 인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실제로 현업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 직원분도 치매 환자가 혼자 와서 등록하는 경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네네. 저희가 취재했던 포항에 거주하시는 그 할머니의 경우도 치매 진단은 받으셨었거든요. 근데 가족이 없다는 사실은 그 나중에 지역 파출 소장님을 통해서 알려져가지고요. 그래서 공공후견님이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예, 8016님, 결혼 전에 치매 할머니를 6년 동안 수발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제 나이가 벌써 70에 가까워지니까 돌아가신 할머니 좀 될까 무섭습니다 하십니다. 근데 또 이 공공후견인 이 제도가 저도 생소하거든요. 많은 분들도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잘 많이 안 알려져서 또 찾아주기도 어렵고 또 오해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저도 이번 취재하면서 처음 알게 된 제도거든요. 네네. 실제로 공공후견인을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주변에서 잘 알지를 못하니까 의심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너는 누군데 저 할머니의 통장까지 관리하냐, 그렇죠. 돈을 훔쳐가는 뭘 거 노리는 아니냐. 거 아니냐. 그렇죠. 심지어 은행 같은 곳에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공공후견인이 가서 뭐 대리 사무를 보려고 하면은 누구신데 이렇게 하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법원 결정문을 또 필수로 지참해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지금 뭐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궁금한데 공공후견 예산은 어떻게 좀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네. 후견인 분들한테 어떤 활동비 명목으로 좀 지어지는 게 있나요? 네, 활동비가 뭐 지어지긴 하는데 후견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차비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후견인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을 담당하면은 20만 원, 네. 두 분을 담당하면 30만 원 정도의 한 달 활동비가 지급된다고 해요. 근데 뭐 한 달에 4번 찾아뵙고 뭐 식사라도 하고 뭐 전화드리고 이러면은 사실상 차비도 안 나온다고 그렇군요. 후견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이 예산이 심해 공공은 예산이 지난해 9억 4,700만 원에서 9억 4,700 지난해요. 네. 네네. 오히려 올해 9억 4,600만 원으로 100만 원 또 줄었더라고요. 아니 예산이 좀 늘지는 않고 오히려 줄었는데 이게 지금 독거 치매 환자 또 무연고 치매 환자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느는 추세인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좀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스럽네요. 그러니까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씀드린 걸 보면은 예. 추정을 하고 정확한 통계가 없잖아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먼저 실태를 알 수 있는 만큼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뭐 저희 취재에 도움을 주신 뭐 전문가도 치매 환자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네. 이들을 하나하나 조사한 뒤 통계를 확보해서 맞춤형 복지 제도를 펼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를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던데요. 네덜란드, 네. 그 요양원 같은 개념인데 치매 마을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집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가게도 있고 이런 게 네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은 거기서 생활을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듯이 마을에서 생활을 하듯이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머리를 자르러 가신다거나 뭐 마트에 가서 사신다거나. 네. 근데 이때 마트에서 돈을 잘못 내도 그냥 뭐 넘어가는 거고요. 직원들이 있는데 긴급 상황, 뭐 예를 들어서 크게 다치거나 네. 뭐 이럴 때만 좀 개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런 게 좀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내용이 담겨 있는 KBS 더보다 8번째 방송 치매 환자를 홀로 사는 것은 유튜브 그리고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방준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4살 서원이의 부모님은 모두 청각장애인입니다. 힘들게 얻은 아이지만 사랑스러운 옹알이도 듣지 못했고 서원이란 이름도 불러주지 못한 아빠와 엄마. 가정에서 받는 언어 자극이 부족한 탓에 서원이의 언어 능력은 겨우 20개월 정도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언어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서원이네. 몇 년 전 산업재해로 근로 능력을 잃은 아빠와 장애인 센터에서 일하며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 언어 치료 대신 아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눈빛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것뿐인데요. 서원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엄마는 오늘도 미안함과 안쓰러움에 몰래 눈물을 닦습니다. 서원이가 아름다운 말들로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은 전남권과 제주, 백령도에 비가 관측이 되고요. 점차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고 예상 강수량은 전국이 5에서 40mm가량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쌀락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이 비구름대 이동 속도가 꽤 빨라서 강수량이 아주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 강도나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이틀간 평년보다 5도 안팎으로 높았던 낮 기온도 내일 비 오면서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등 전국이 평년보다 높겠지만 내일 낮 기온은 전국이 13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17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요. 오늘과 비교해보면 7도가량 기온이 떨어집니다. 서늘하겠고요. 강릉은 낮 최고 기온 13도, 세종, 대전 18도, 광주 19, 부산 21도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흐리겠고 모레 목요일은 다시 맑아지겠고요. 금요일은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여당의 불참 속에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때까지 당을 이끌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진료 시간을 줄인 데 이어 주중에 하루는 휴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확대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합니다.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30대 고학력 기혼 여성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역대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온라인 성인방송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시청자로 위장한 직원을 참여시켜 수억 원을 거짓 후원하는 수법으로 후원 경쟁을 유도하고 후원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024 파리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전에 출전한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어젯밤 라이벌 일본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고 조 1위로 8강에 안착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최종 3위 안에 들면요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쓰게 됩니다. 베스트 멤버 없이도 전략으로 일본을 제압한 우리 대표팀 유튜브 채널 새벽의 축구 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는 페노 안민호 축구 전문가와 남은 경기 또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페노가 누구야 하시는 분들은 찐 축구 팬이 아니실 거예요. 닉네임 그래도 왜 페노인지 또 채널명은 왜 새벽의 축구 전문가인지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유튜브 채널이 새벽의 축구를 보다 보니까 네. 새벽의 축구 전문가고요. 네. 이제 페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브라질의 호나우두 선수가 별명이 페노메논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약간 줄여서 페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구독자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황선홍 감독이 선수 시절에 J리그에서도 그렇고 네. 또 한일전 경기에서도 그렇고 일본만 만났다 하면 대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제 좀 약간 안심하고 경기를 봤는데 일본을 워낙 잘 아는 감독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아무래도 어제 황선홍 감독이 사실은 첫 번째 경기 아랍에미레이트전, 네. 두 번째 경기 중국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우려들을 하셨죠. 예. 근데 이제 일본을 만났을 때 황선홍 감독이 확실히 일본을 상대하는 법을 안다. 그렇죠. 딱 그 포인트를 가지고 나왔고 일본이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어제 가지고 나왔던 전략 자체가 네. 조금은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있다가 피지컬. 우리 선수들의 이제 힘과 파워가 이제 아무래도 그 일본 선수들이 이제 키는 이제 큰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파워가 좀 밀리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부딪혀 주면서 네네. 이제 그 축구에서 어쨌든 기술적인 면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유럽 스카우터들이 이제 아시아 선수를 볼 때 예. 가장 중요하게 보는 면이 있어요. 뭐예요? 이제 양현준 선수가 셀틱으로 갈 때 네네. 그때 당시에 그 셀틱의 스카우터들이 K리그에 드리블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양현준을 왜 선택했냐? 양현준의 피지컬. 이 선수가 유럽에서도 키가 크고 네네. 덩치 큰 선수들이 부딪혔을 때도 자기가 가진 기술을 100%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양현준 선수를 데려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피지컬이란 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힘에서 밀려버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그렇죠. 있죠. 네. 근데 이제 일본 선수들이 좀 대체적으로 그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은 우리보다 더 좋은 선수들이 꽤 있어요. 네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힘으로 밀어버리니까 기술적인 면모가 잘 안 나왔었죠. 네. 딱 그 포인트가 황선홍 감독이 일본 잡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승리 요인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네. 후반 30분에 이태석 선수의 코너킥을 문전에 있던 김민우가 헤더로 연결해서 일본 골문이 열렸는데 이 약속된 플레이, 뭐 황선홍 감독이 이 코너킥, 뭐 이런 세트피스 같은 준비를 좀 철저히 했겠죠? 이제 최근에 황선홍 예. 감독의 축구가 좀 답답한 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답답한 면이 세트피스를 통해서 약간은 해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킥이 좋은 조현택 선수, 이태석 선수 같은 선수들도 있고요. 네. 뭐 키가 큰 이제 이영준 선수. 아랍에미레이트전도 사실 그 코너킥에서 헤더골 아니었으면 우리가 사실은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트피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경기는 세트피스의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났던 건데 이제 최근 유럽의 축구 트렌드 중에 코너킥 수비 상황에서 골키퍼를 방해하는 상대 선수를 또 방해하는 이 선수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골키퍼를 방해한다는 뜻은 공격하는 팀 입장에서 골키퍼가 점프를 못하게 하면 골키퍼의 팔이 이제 높다 보니까 그렇죠. 공중볼을 캐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점프를 못하게 하면 골키퍼의 이 높은 타점이 줄어든다. 그래서 골키퍼를 방해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득점할 때 보면 이제 일본 골키퍼 브랜든 선수였는데 그 선수 앞에 강성진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를 못하게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가 점프를 못하고 김민우 선수가 헤더를 할 수 있었죠.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 그 코너킥 상황 보면 일본 선수가 방해하러 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수비수 한 명이 그 일본 선수가 우리 골키퍼랑 부딪히지 못하게 사이에 끼어들어서 오히려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 백종범 골키퍼가 코너킥 할 때마다 점프해서 이제 높은 볼을 캐치해내는 그렇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일본이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잘 못해왔고 우리는 준비를 잘해왔다. 여기서 이제 디테일이 갈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또 골키퍼 차지를 하지 않으면서도 다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주요했던 것 같고. 그렇죠. 이 방해되면 그냥 또 쳐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딱딱 그때마다 캐치를 했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가 부전자전이라고 2002 월드컵 영웅 이을용 선수의 아들 이태석 선수가 어제까지 3경기 연속으로 도움을 기록했네요. 네, 이태석 선수의 그 왼발. 뭐 이을용 이제 감독님이시죠? 이을용 감독님의 선수 시절만큼이나 왼발 킥력이 매우 출중한 선수죠.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이제 뭐 이태석 선수는 자신감 있게 제가 뭐 찰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인터뷰도 가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태석 선수가
사실은 그 주전 왼쪽 풀백 자리에서 조현택 선수랑 경쟁을 하고 있어요. 조현택 선수가 사실은 1번 자원이고 네. 이택 선수가 2번 자원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후반전에 이제 이택 선수가 나와서 도움을 기록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부터 우리 수비 라인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서명관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대회를 아예 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변준수 선수가 어제는 또 이제 경고 누적 때문에 못 나왔죠.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중앙 수비수가 이재원, 서명관, 변준수 딱 3명이에요. 예. 근데 이제 서명관 선수가 빠져버리니까 센터백이 2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왼쪽 풀백으로 먼저 나오는 조현택 선수가 최근에 센터백을 봅니다. 자리를 옮겼구나. 그래서 어제 경기는 이태석 선수가 선발로 나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태석 선수의 왼발 킥력을 우리가 세트피스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카드네요. 그렇습니다. 영님, 분석은 페노님 하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0752님 스포츠 소식도 재밌네요. 페노 씨 엄청 신나 보여요. 크크 철쭉 가득 핀 퇴근길에 잘 듣고 있어요. 비가 올 듯 흐리네요 하십니다. 사실 그 뭐 앞선 경기들에서 네.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지 못해서 걱정이 어제 좀 많았는데 사실 일본전하고 할 때는 우리 선수들이 진짜 할 수 있는 뭐 체력, 뭐 발재간, 슈팅 능력 거기다가 항상 더 하나 원하죠. 정신력. 그렇죠. 어제도 우리 선수들 정말 끝까지 열심히 뛰는데 이 일본전과의 정신력도 승리에 한 몫을 했겠죠? 아무래도 뭐 일본과의 경기는 또 특별하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뛴 면도 있고 이제 우리 대표팀을 사랑하시는 이제 팬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A 대표팀도 그렇고 쭉 봤을 때 뭔가 이게 부족했어요. 그게 몸을 날리고 뭔가 정말 간절하게 뛰고 정말 이제 어제의 경기 같은 경우는 그 이재원 선수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백 2명이 못 나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원래 후보 선수라서 벤치에 앉아 있다가 어제 처음 나왔거든요. 그 머리띠를 한 선수 있죠. 그 선수가 어제 간절하게 얻은 기회니까 정말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중간에 보시면 골대 앞에서 일본의 슈팅을 이제 가슴으로 막은 다음에 볼이 앞으로 떨어지니까 또 일본 선수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또 이제 낮게 떨어졌는데 몸을 날리면서 머리로 막 걷어내는 그렇습니다.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화제가 좀 되면서 우리 축구 팬분들이 아 이게 국가대표팀 경기를 볼 때 선수들이 뭔가 대표팀에서 간절하게 뛰고 투지. 그렇죠. 우리 팬들을 위해서 막 몸을 날리고 막 그런 모습이 어제 딱 나와서 아 뭔가 이번 대표팀이 간절하게 뛰고 있다라는 게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뭐 김남일 감독까지 소환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선수 기용, 뭐 수비 전술, 뭐 세트피스 여러 면에서 준비를 잘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꽤 있었던 게 특히 이제 공격할 때 저는 보면서 약간 좀 세밀함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황선홍 감독의 단점이 바로 그건데요. 황선홍 감독이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잘하는 감독은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번 대표팀이 배준호 선수라던가 양현준 선수라던가 이렇게 주요 멤버들이 빠져 있는 상태긴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배준호 선수는 20세 이하 팀이었기 때문에 23세 이하 이번 올림픽 대표팀에 같이 이제 함께한 게 지난 3월이 처음이었어요. 얼마 안 됐네요. 김지수 선수도 20세 이하 팀이었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한 시기고 양현준 선수는 A 대표팀이고 이강인 선수도 A 대표팀이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사실 요 이제 멤버를 가지고 배준호 없이 이강인 없이 양현준 없이 계속 꾸려왔던 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제 중국전 그리고 이번 일본전까지 뭔가 만들어가는 플레이는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셨던 게 황선홍 감독의 이제 약간의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만들어가는 축구고요. 다만 이제 어제 경기는 좀 잘 맞았던 게 황선홍 감독이 오히려 역습할 땐 잘합니다. 만들어가는 건 좀 약간 부족할지 몰라도 빠른 선수를 활용해서 달려나가고 찔러주는 거. 이게 황선홍 감독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 때도 이강인 선수보다 엄원상 선수, 스피드가 빠른 그 엄원상 선수가 더 에이스의 역할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조금은 이제 황선홍 감독의 축구가 빛을 보려면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 팀, 요런 팀들을 만날 때 더 괜찮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8강전에서는 인도네시아 만나고 그 위로 가면 이제 또 어떤 팀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상대가 올라왔을 때 역습하는 팀을 만나야
조금 더 황선홍 감독의 축구가 시원시원할 거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9449님 축구 중계 못 봤는데 바로 앞에서 축구 경기를 보는 것 같네요라고 문자 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이더라고요. A조 2위 이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8강전을 치를 예정인데 만약에 우리가 조 2위였다면은 개최국 카타르와 8강전인데 그래도 카타르보다는 인도네시아 만나는 게 낫나 어떤가요? 일단은 카타르가 인도네시아보다는 더 전력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플러스 카타르가 이제 올림픽에 나가야 되니까 본인들의 심지어 이제 개최국이 카타르잖아요. 약간의 그 홈 어드밴테이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판정에 있어서도 조금 그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우리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랑 카타르랑 첫 번째 경기에서 붙었는데 평소에는 이제 신태용 감독이 훈련장에 갈 때 경기장에 갈 때 한 7분 정도가 걸렸대요. 숙소에서. 근데 갑자기 경기 날에 버스 기사가 이상한 길로 가더니 30분을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태용 감독이 뭐 정말 화를 많이 내면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시아 축구가 성장할 수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카타르 만나는 게 당연히 인도네시아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까다롭죠. 그래서 어제 승리가 그래도 8강전에 조금 더 수월함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승리였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 팀 뭐가 강하고 뭐가 좀 약한가 한번 전력을 살짝 분석해 주실까요? 일단은 인도네시아의 특징은 그 신태용 감독이 그 동남아 축구에 뭔가 하나의 획을 긋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제 동남아 축구가 약간은 피지컬이 좀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계 유럽 선수들을 귀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유럽 선수들이 이제 대표팀에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시안컵 때도 인도네시아가 좋은 성적을 냈는데 그때 포함됐던 선수들이 23세 이하 대표팀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인도네시아 계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라는 선수가 있고요. 제너 그리고 뭐 추아온, 후브너 이 4명의 선수가 있는데 뭐 어머니가 인도네시아 계라던가 할머니가 인도네시아 계라던가 이렇게 조금씩만 이제 있어도 신태용 감독이 어차피 네덜란드에서는 국가대표팀을 못하니까 인도네시아로 와라. 우리가 한번 뭔가 만들어보자. 이래서 이 선수들이 딱 보면 외형은 이제 유럽 선수죠. 그리고 이제 파워도 좀 있죠.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니까 네덜란드 리그는 기본적으로 골격이 다 좋아서 파워가 좋은 리그거든요. 예전에 아인토벤 PSV 뛸 때 봤어요. 완전 유럽 축구 정통 유럽 축구. 맞아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이제 좀 좋아하는 축구가 좀 어제 같은 약간 뭐 어제는 좀 수비적이었지만 부딪히는 축구거든요. 피지컬로. 근데 그게 인도네시아한테 안 통하는 선수들이 이제 몇 명 있죠. 있겠네요. 핵심 선수들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생각보다는 피지컬이 좋은 팀이라는 거.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조직력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 이번 대회만 보면 사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보다 조직력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태용 감독이다 보니까 그렇죠. 황선홍 감독 스타일을 좀 잘 알겠어요. 잘 알죠. 우리 선수들의 면면도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황선홍 감독도 일본을 잘 알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피지컬 축구를 한 거잖아요. 신태용 감독도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일단 인도네시아의 축구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오는 축구입니다. 좀 이제 기회인데요. 그렇죠. 저돌적으로 좀 올라오고 오히려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처럼 내려가서 정말 수비만 하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부족해서 답답했을 텐데 인도네시아가 달려들어요. 피지컬도 좀 좋아지고 하니까 공격적으로 달려들면 그때 황선홍 감독의 뭐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엄지성 선수라던가 아니면 뭐 오른쪽에 정상빈 선수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중국이나 아랍에미레이트보다도 더 수월한 경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습으로. 자, 우리 대표팀이 8강전에서 승리해서 4강에 오르고 향후에 최종 3위 안에 들어서 이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 냉정하고 솔직하게 몇 퍼센트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가 사실 강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8강만 지나면 이제 4강으로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스쿼드 자체가 개개인의 면면만 보면 그 최상위권에 속해요. 이 지금 대회 참여하는 팀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한 경기만 이기면 거의 뭐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오, 예, 예.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인도네시아만 이기면 수월하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0107님 와일드 카드는 누가 되나요? 물어보시네요. 와일드 카드는 이제 좀 아마 황선홍 감독이 좀 고민을 할 텐데 네. 이강인 선수도 뭐 데려올 수 있고요. 예. 여러 선수를 아마 고민할 거고 주민규 선수가 주민규 선수. 아시안 게임 때도 이제 황선홍 감독이 데려오고 싶어 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이영준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네. 또 올림픽에 나갔을 때는 그래도 올림픽에 참여하는 팀들이 와일드카드도 쓰고 예. 더 이제 아시안컵에서 나왔던 선수들보다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아서 주민규 선수도 좀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주민규 선수는 특히 그 등지는 플레이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참 너무 앞선 이야기 같긴 하지만은 파리 올림픽 본선 대진표를 감안하면 네. 우리 팀이 이번 대회에서 가능하면 우승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그 올림픽 대진은 결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 예선만 아직 미완성인 상태라 아시아에서 1등하는 팀은 어디랑 붙고 2등하는 팀은 어디랑 붙고 이게 정해졌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우승을 하면 네. 파라과이, 말리, 이스라엘. 이름만 들으면 이름만 들으면 나쁘지 않죠? 예. 하지만 물론 이제 파라과이가 남미에선 1등이고 그렇죠. 말리가 아프리카에선 1등입니다. 그래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름만 들으면 나쁘지 않아요? 말리가 1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2위로 올라가면 네. 스페인, 이집트, 도미니카. 스페인에서 일단 확 숨 막히고 이집트에서도 이집트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3위로 우리가 진출하면 아르헨티나, 모로코,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더 쉽지 않아지죠? 네네. 모로코도 잘하는 팀이고. 예. 그리고 4위로 가면 이제 프랑스가 나옵니다. 우승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4위로 나가면 네. 아프리카의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오는 팀하고 한 번 더 붙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긴 한데 네. 이제 4위로 가면 안 좋은 게 그 프랑스가 우리가 근데 최근에 프랑스를 이겼어요. 네네. 23세 이하 팀이 3대 0으로 이겼거든요, 심지어. 네네. 근데 이제 그 프랑스가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이번에 와일드 카드를 휘황찬란하게 음바페부터 시작해서 벤제마, 오마이갓. 뭐 지루, 그리즈만 그러지 마요. 이런 선수를 막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 프랑스는 만나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딱 전제를 깔고 갔을 때 1위, 2위, 3위를 생각해 봤을 때도 아무래도 파라과이, 말리, 이스라엘이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데 좀 비교해 보니까 네. 그래도 여기가 낫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혹시 이번 대회 그 우승 후보 꼽는다면 어느 팀이 또 있을까요? 아시안컵에서 말씀이시죠? 예. 아시안컵에서는 뭐 카타르 혹은 일본. 거기에 좀 몰려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카타르, 일본이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승 후보 하나가 좀 떨어지는 거라 네. 우리한테는 뭐 좋은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이겼기 때문에 또 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어제 너무 잘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약간 주제를 바꿔볼게요. 네. 축구 팬들이 정말 관심 있는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흔히 A 대표팀이라고 부르는 축구 국가대표팀 신인 감독 후보 11명까지 추려졌다. 11명이 근데 추려진 건가 싶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이 내용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정혜성 이제 전력 강화 위원장이 이제 전력 강화 위원회 내에서 이제 감독 리스트를 막 짜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이제 감독들 중에서 이제 추천도 받기도 하고 우리가 고르기도 하고 이제 메일로 온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이력서를 딱 쭉 본 다음에 11명을 추렸다고 해요. 네네네. 그리고 그 중에서 국내 감독이 4명. 4명. 그리고 해외 감독이 7명. 아직 명단은 뭐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국내파 감독 후보가 누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국내파 감독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파 감독님들 중에 실력이 출중한 감독님들은 네네네. 당연히 K리그 감독님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K리그에 있는 감독님을 당연히 고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당연히 그러면 홍명보 감독님, 네. 그리고 뭐 김기동 감독님, 혹은 뭐 이정효 감독님, 네. 뭐 김학범 감독님, 혹은 이제 23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황선홍 감독님. 뭐 요 정도 이제 감독 중에서 4명이 추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리그 중에도 이렇게 좀 차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축구협회 규정상 그 연맹이 이제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협회가 감독을 정한다. K리그 팀의 감독을 정하면 감독이 수락을 하는 순간
구단은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약간 좀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 규정 중에 하나죠. 팬들이 좀 싫어할 수. 그렇죠. 시즌이 한창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3월 그 A 매치 때 국내 감독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정혜성 위원장이 이거는 뭐 이야기를 한 거니까 네네네. 국내 감독으로 가려고 하다가 국내 이제 K리그 팬분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그렇죠. 정혜성 위원장과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아 이거는 너무 이제 반대가 심하다.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K리그가 일주일 남은 상황이었는데 예. 갑자기 선임을 해버리면 그렇죠. 프리시즌도 이제 감독하고 같이 다 가다가 준비했는데. 일주일 만에 감독이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반발이 심했고요. 네.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K리그 감독을 만약에 선임을 하게 된다면 네.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좀 뽑고 싶다라고 하지만 반발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외파는 어떤 분들 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일단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 르나르 감독. 르나르 감독. 네, 그리고 예, 이제 예. 귀네슈 감독. 귀네시 감독. 이런 감독님들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한국 대표팀을 맡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귀네시 감독은 우리가 좀 익숙한데 그렇죠. 르나르 감독은 어떤 분이에요? 르나르 감독은 뭐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2번 우승을 차지한 감독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프랑스 올림픽 네. 여자 대표팀을 이끌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이다 보니까 예. 이제 잠깐 맡아서 올림픽 금메달을 좀 노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도 이 르나르 감독의 평가가 꽤나 좋은 편이에요. 괜찮아요? 네이션스컵이 아시안컵보다는 경쟁력이 좀 강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2번 우승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월드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고 아르헨티나를 잡았잖아요. 예. 그 축구가 정말 강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르나르 감독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매우 좋은 상태인데 네네. 이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고 싶다라고 하니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소식인데 축구협회의 결정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참 근데 클린스만 전 감독 뭐 그런 논란도 좀 네. 있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감독을 맡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법하기도 한데 먼저 이렇게 하고 싶다. 적극적으로 특히 해외파 감독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 유럽 감독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딱 지점이 어떤 거냐면 감독이 오면 월드컵 우리는 월드컵 본선에 거의 나가는 국가잖아요. 네네네. 월드컵에 나가서 본인의 축구를 전 세계 무대에서 펼칠 수 있다. 근데 심지어 우리 대표팀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그렇죠. 뭐 이재성, 네. 황희찬 등등등 빅리그에서 주전급 멤버로 뛰는 사실 이 정도 멤버면 16강 이상도 노려볼 법한 멤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선수 구성도 좋은데 월드컵에 거의 무조건 나가는 국가다. 이러면 매력적이네요. 이제 매력적이죠. 이게 물론 이제 요 포인트가 이제 어떤 감독들한테 매력적이냐면 네네. 유럽에서 감독직을 하다가 약간 삐끗했어요. 삐끗했는데 이제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으니까 재기를 위해서. 그렇죠. 재기를 위해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보여주는 히딩크 감독도 그랬고 네네. 벤투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르나르 감독도 이제 물론 르나르 감독은 지금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잘 나가고 있지만 네네. 클럽에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한번 실패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한국을 이끌고 좋은 모습 보여주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네. 귀네슈 감독은 좀 다릅니다. 귀네슈 감독은 이제 이번에 감독으로 부임하면 마지막. 그러니까 귀네슈 감독이 인터뷰를 할 때도 그 베식타스를 최근까지 이끌었거든요. 예. 이제 은퇴를 하려고 마지막 팀을 고르고 있는데 한국을 워낙에 좋아하세요. 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FC 서울 감독을 할 때도 왜 이 감독이 FC 서울에 있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뭐 사랑하는 한국에서 마지막 그 내 커리어를 불태워보고 싶다.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가능성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일단 지원하는 외국인 감독님들이 많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잘 검증해서 네. 이번엔 좀 논란 없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잘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유난히 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양재에서 양지터널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광교터널 부근, 다시 북수원에서 동군포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는 군포에서 반월터널 사이와 또 군자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는 일산에서 판교 방면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산에서 장수 사이와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부근, 다시 평촌 일대와 또 청계요금소에서
청계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여전히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도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수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 BTS의 소속사 하이브 관련된 얘기인데 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 뉴진스의 소속사이기도 한 어도 간의 뭐 갈등. 네. 지금 무슨 뭐 감사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양측에 지금 진실 공방 국면으로 접어든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하이브는 이제 국내 1위 가요 기획사고요. 이제 이 산하에 여러 개의 레이블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고 좀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하이브 이제 최대 주주는 방시혁 의장이고 그렇죠. 이 어도어 이제 이 산하의 레이블인 어도어의 대표는 이제 뉴진스 엄마라고까지 불리는 미니진 네, 대표. 미니진 예. 대표입니다. 근데 하이브가 이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고요. 민 대표가 18% 이제 나머지 경영진이 이제 나머지 이제 지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어제 오전에 갑자기 이제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민 대표의 이제 직무를 또 정지하고 사임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그러니까 사실상 거죠? 해임 절차 밟기 시작한 건데 예. 이제 하이브가 밝힌 이유는 일단은 이제 어도어 경영진, 그러니까 민 대표를 필두로 해서 어도어 경영진이 이 회사의 경영권을 손에 넣고 독립하려는 시도가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감사권을 발동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민 대표는 그런 사실도 없고 이제 이 자신을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영권을 가져가려 했다는 이제 의혹 자체 좀 부인하면서 네. 오히려 하이브에 아티스트 베끼기 의혹을 제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본인을 지금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지금 역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뭐 지분이 네. 지금 80% 대 18% 이 정도인데 나머지 경영진도 합쳐도 네. 민 대표가 뭐 한 20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될 네. 텐데 그런데 어떻게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하이브 측의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민 대표도 똑같은 논리로 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말이나 되냐? 20%를 어떻게 80%를 뭐 좀 차지해가지고 이걸 뭐 매각을 하든 뭘 하든 경영권 어떻게 탈취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 이제 추가로 나온 보도들을 보면 이제 회사 매각 방안을 다각도로 이제 검토한 내부 문건들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감사 착수하면서 하이브가 이제 이 어도어에 들어가서 좀 확보한 문건들인데.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하이브에서 이제 어도어로 이직한 이제 이 민 대표 최측근 인사인데요. 예, 예. 하이브가 보유한 지분을 글로벌 국부 펀드에 이제 인수하게 하는 방안, 뭐 내지는 국내 엔터 기업의 이제 이 상장 전 지분 투자, 프리 IPO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20대 80이 어떻게 이제 싸움이 가능하냐라는 건데 예, 예. 오늘 공개된 또 하나의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표하고 하이브 안에서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하고 예.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못 건드리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일단 하이브에서는 이 내용을 어도어가 이제 하이브를 압박할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주력을 했었고 이걸 활용해서 이제 이 하이브가 매각을 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게 유도를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영권 독립을 이루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아까 이제 민 대표의 이 최측근이 하이브에서 어도어로 이제 이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인사가 이직 전에 그리고 심지어 이직 후에도 이 하이브의 내부 문건을 다량 이제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전산 정보상에 남아 있었다고 하고요. 이 정보 중에는 뭐 계약 내용, 결산 정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면 이제 부정경제방지법에 따라서 영업방해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하이브는 이 확보한 문건 등을 토대로 해서 이제 법적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좀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민희진 대표가 그 하이브에다가 그 표절 의혹 문제를 제기했었다. 네, 네. 그랬더니 이제 본인을 물러나게 그렇습니다. 하려고 한다 이러는데
뭘 표절하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니까 했다는 이 거예요? 하이브라는 예. 회사는 굉장히 여러 개의 이제 산하 레이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또 다른 레이블 중에 이제 빌리프 랩이라는 곳이 있고요. 빌리프 이제 랩, 상당히 예. 이제 인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제 아이돌 그룹 아일리시라는 아일리 네, 여기 소속이군요. 그룹이 네네. 있는데요. 이 아일리시 뉴진스를 베껴서 이 문제를 하이브에다 제기를 했더니 해명을 하기는커녕 갑자기 감사권 발동하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 네네. 대표의 주장이고요. 네. 근데 민 대표는 이제 방시혁 의장이 아일리스 데뷔 앨범을 이제 프로듀싱한 만큼 이 하이브의 관여 아래 대대적으로 이제 뉴진스 베끼기가 이뤄졌다 그렇게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민 대표 문제 제기를 계기로 해서 지금 온라인에서는 뉴진스랑 아일리시 얼마나 비슷한가 뭐 이런 거 비교하는 영상도 나오고 그런데 실제로 좀 아일리시 데뷔했을 때부터 상당히 컨셉이 비슷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있긴 있었다고 해요. 예. 근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과거에도 어떤 트렌드가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이 걸그룹들이 굉장히 비슷한 이제 이 컨셉으로 그렇죠. 데뷔를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뭐 걸크러쉬 그룹이 나오면 네. 또 비슷한 걸크러쉬 여성들 그렇죠. 나오기도 네.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붙기도 하고. 이것을 예. 과연 이제 표절, 베끼기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민 대표의 이 베끼기 주장이 문건에서 이야기한 이 하이브 압박 카드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네. 민 대표에게는 내일까지 이제 감사 질의서에 답변을 할 것을 좀 요구한 상태인데 이 질의서에는 뭐 경영권 탈취 시도 여부라든지 뭐 외부 접촉을 정말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좀 묻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고 합니다. 7910님 하이브 사태가 우리 K-팝의 이미지를 흐린 일이 없도록 빨리 해결되기 바랍니다 하시는데요. 정말 우리의 뉴진스, 네. 소중한 뉴진스. 네. 다음 달에 컴백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상황이 이러면 어떡해요? 맞아요. 너무 걱정이 예. 되는데 이미 지금 뭐 민 대표가 이 뉴진스와 이 뉴진스 부모님들까지 뭐 회유해 가면서 지금 뭐 그런 정황까지 포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지금 이제 이 하이브에서는 뉴진스는 계획대로 다음 달에 이제 데뷔를 할 거다. 그리고 지금 컴백? 당장 예. 죄송합니다. 컴백을 할 거다. 예. 그리고 당장 이제 26일부터 지금 새 앨범 예약 발매 시작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양측이 지금 법무대리인까지 다 선임한 상태고요. 네.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지금 이사회는 민 대표가 장악하고 있고 뭐 주주는 당연히 80%인 뭐 하이브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이제 법정 공방이 계속될 텐데 그 사이에서 사실 이제 이 뉴진스는 상당히 고통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안 돼요. 고통받으면 안 돼요. 뉴진스는 소중하단 말이에요. 네, 지켜주십시오. 다음 달에 네. 컴백 일정 차질이 없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그 500명의 시민대표와 함께 진행한 연금개혁 수기 토론회가 어제 마무리가 됐고요. 시민대표들의 의견을 더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더 내고 더 받자.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응답이 많이 나왔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예. 이제 우리가 보험료율이 9%. 네. 그러니까 개인이 4.5, 회사가 4.5 이렇게 나눠서 내죠. 그리고 네네. 이제 소득 대체율이 42%고 조만간 40%로 낮춰질 건데 네. 연금 개혁 방안의 선택지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안은 네. 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50%로 올리는 그러니까 거고요. 더 내고 더 받는. 네. 그리고 두 번째 안이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12%. 소득 대체율은 40%로 유지를 하는 유지하는 겁니다. 거. 근데 이제 전자는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거고 이제 후자는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려는 이제 연금 재정 안정을 이제 우선시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1안, 2안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총 4차례 토론을 진행하고 공부를 마친 시민 대표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예. 10명 중에 6명꼴로 이 더 내고 더 받겠다. 그러니까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1안을 택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응답률은 56%였는데요. 이게 토론회 전에도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나눠서 계속 설문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 진행한 조사에서는 예. 2안이 45%, 1안이 37%. 반대였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물었더니 나는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게 낫겠어요라는 선택지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번 설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견이 좀
나뉘실 것 같은데 특히나 이게 지금 더 내고 더 받자라는 게 미래 세대의 어떤 부담을 키우는 선택 아닌가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1안, 2안 이렇게 되게 단순화시켜서 보니까 당연히 뭐 조금 더 내더라도 더 받는 게 좋지라는 되게 단순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민 대표 다수가 선택한 1안으로 이제 연금 개혁을 한다면 사실상 이제 지금과 별 차이 없게 연금이 고갈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당장 이제 3년 뒤부터 우리 보험료 수지가 적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럼 2027년부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요.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쌓아놓은 기금에서 계속 야금야금 돈을 빼서 이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언젠간 다 소진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소진이 될 텐데 이 소진 시점이 지금은 2055년 예상 2055년. 시점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1안으로 연금 개혁하면 언제 고갈되나요? 그러면 이제 6년이 늦춰져서요. 2061년이 된다고 해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2안을 이게 좀 약간 복잡한데 2안 택했다고 해서 그럼 더 극적으로 좀 늦춰지나요? 근데 사실은 7년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 차이긴 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2안 택하는 걸 1안 택 왜 1안 택했다고 왜 더 걱정해?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차이는 적자가 쌓이는 속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안 같은 경우에는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이제 지금 현행에 대비해서 702조 원이 늘어나는데 반해서 2안을 택하면 오히려 적자가 1970조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적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 이제 훗날에는 이 보험료로 그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제 다시 연금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금 개혁 지금 얘기하는 게 첫 단추일 뿐이지 앞으로 이 연금이 고갈되는 속도에 따라서 계속 우린 연금 개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은 계속해서 적어지고 나가는 돈은 계속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럼 이제 나중에 정말 이 심각한 상태에서 연금 개혁을 했을 때 지금 10세 이하인 아이들은 소득의 40% 이상을 이 절반 보험료로 가까이요? 내야 된다는 지금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었던 선택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시민대표단이 그럼 이제 어떤 구성이었냐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 이제 국민의 구성에 맞춰서 이제 이 대표단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별, 연령, 뭐 그 지역 비율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맞춰서 선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지금 이미 고령화 사회니까 젊은 층의 이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청소년도 불렀어야 됐다 뭐 이런 그리고 얘기인가요? 특히나 이번 결과를 두고 지금 정작 연금 개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10대 그리고 또 10대 이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래 세대에 대한 입장이 뭐 전혀 고려되지 않은 선택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개혁 방안을 더 논의할 시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좀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논의가 있었고 설문조사를 했고요. 결국 이제는 국회에서 이 방안을 처리할 텐데 공은 국회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조사 결과 토대로 해서 이제 여야가 연금 개혁 합의안을 이제 도출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받아들고 이제 야당은 좀 이제 내심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고 정부 여당은 상당히 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여당이나 뭐 정부에서는 이 1안대로 개편하면 이건 뭐 계약을 넘어서 막 대참사다 뭐 이런 평가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국회 연금 투기 목표는 최종 연금 개혁안을 지금 만들어서 다음 달 29일이면 지금 20일 국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기 종료되기 전 본회의에서 이제 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시킨다 이런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37일 남았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과연 그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670님 국민연금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느냐를 정하기에 앞서서 공적 연금 전반에 걸친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십니다. 자, 끝으로 물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요즘은 뭐 내리는 비 또 임금 빼고 다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또 지금 최근에 뭐 사과가 굉장히 비쌌다 했는데 이제는 오징어가 너무 비싸서 분식집에 여러분들
충격적입니다. 오징어 튀김이 사라졌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오징어 튀김 못 먹은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아, 그러세요? 굉장히 귀해진 지 오래됐고 사실은 오징어가 귀해졌다는 이야기, 오징어 값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정말 금징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금징어요? 모르겠는데 네, 정말 이게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횟집에 가면 다른 회 시켜 먹으면 오징어에 서비스로 주는 게 굉장히 오래전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그런 지금은 것이 있어요?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너무 제가 오래된 세대 같은데 예. 어쨌든 지금은 심지어 오징어 회를 파는 곳조차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제로 좀 이제 농산물 유통 정보 뭐 이런 홈페이지 좀 비교해서 이제 가격 산출을 좀 해보면 얼마인 거예요? 5년 전에는 한 마리에 한 3,500~600원 이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한 마리에 거의 6,000원. 6,000원이요? 정도 한 합니다. 마리에? 와. 네, 한 마리에 6,000원 정도 줘야 되는데 네. 뭐 사실 분식집은 학생들이나 뭐 서민들이 정말 저렴한 가격에 한 끼 해결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에 온 사람들한테 오징어 가격 올렸다고 오징어 튀김을 막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메뉴에서 빼자 이런 분식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징어 튀김이 분식집에서 사라질 만큼 지금 한 마리 소매 가격이 6,000원 가까이 5,947원. 이 오징어 값이 이렇게 금징어되고 오르는 게 좀 많이 안 잡혀서 그런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사실 이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때문이고요. 이 기후 변화 영향으로 이제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시원한 바닷물에서 잘 자라는 이제 이 어종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해수면 온도 올라가고 이제 이 수온이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뭐 동해가 뭐 오징어 많이 잡힌다, 뭐 동해 가면 오징어 먹는다 이런 얘기는 정말 옛말이 된 지 오래됐고요. 네네. 이제 특히나 이제 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북한이나 이 중국 쪽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면서 또 오징어 이 포획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징어 값은 계속해서 좀 뛸 텐데 네. 보통 이렇게 많이 뛰면은 정부가 수입산을 많이 이제 수입을 해서 수입산 풀고 이러면서 좀 가격 안정화 조치를 취할 텐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이 포획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당장은 좀 가격이 낮아지기 어렵다라고 네. 보겠습니다. 2111님 우리 동네는 아직 1,000원에 오징어 튀김 사요. 충남 계룡시입니다. 지금 1477님. 분식집 튀김은 시장에 파는 오징어가 아니고 대왕 오징어가 주로 사용됩니다라는 깨알 정보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입니다. 지난해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머지않아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인도의 모디 총리입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6월까지요. 한 달 넘게 하원 의원 543명을 뽑는 총선이 진행 중인데요. 10억 명의 유권자가 움직이는 이번 선거에서 모디 총리 과연 3선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데 인도와 모디 총리 과연 어떤 힘을 가진 건지 우리는 또 인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한국에 대해 김찬환 인도 연구소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찬환입니다. 네. 지금 인도의 정치 체제가 일단 의원 내각제고요. 맞습니다. 하원 다수당 지도자가 총리로 선출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72석이 필요하고. 예. 근데 이번에도 모디 총리의 3연임이 예상된다라고 하던데 이 참 업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 경제 발전일 것 같아요. 예. GDP가 일본을 제쳤어요. 제치는 걸로 예상돼요. 지금 IMF가 이제 예상하기로 아마 내년에 2025년에 일본을 제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영국 식민 지배를 인도가 받았잖아요. 네네. 그 식민 지배를 한 영국을 인도가 제쳤어요. 내외에서. 그다음에 한 2027년에는
독일까지 제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 독일까지 제치면 이제 세계 3대 경제 대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디 총리에 들어와서 인도가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예. 뭐 인도 국민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또 세계 각국에 또 인도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이 경제 성장의 핵심 모디 총리인 것 같은데 모디 총리가 추진한 경제 관련 정책들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거든요. 우리 뭐 메이드 인 인디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메이크 인 인디아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도에 와서 메이킹 하라는 거죠. 인도에 와서 제조 생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게 이제 모디 총리의 가장 큰 경제 정책 핵심이고 예. 그 외에도 뭐 스킬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그러니까 인도를 뭐 디지털 경제로 이제 바꾸겠다는 거고, 이제 인도의 기술을 이제 증진시켜 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디는 기본적으로 성장의 인도를 건설하고 싶어하는 그런 리더입니다. 네. 예예. 메이크 인 인디아. 예예. 그 모디 총리가 또 굉장히 뭐 애플의 팀쿡이랄지 다양한 또 빅테크 IT 관련 기업들 CEO들과 만나고 투자도 유치하고 있던데 네. 인도 시장은 어떤 매력이 있는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 이 지도자들이 예. 메이크 인 인디아 인도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왜 인도에 가냐? 그렇죠. 중국도 있고 뭐 베트남도 있는데 내가 인도에 가서 나를 설득해 봐라. 네네. 그러니까 3D를 얘기합니다. 3D. 모디. 예. 예. 첫 번째가 디맨드입니다. 디맨드. 여러분이 인도에서 생산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디맨드가 있다. 14억의 디맨드가 있다. 인구가 곧 소비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최소한 뭐 중산층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 4억, 많게 잡으면 5, 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어떤 걸 생산하든 간에 우린 충분한 수요가 있으니까 예. 걱정하지 말고 인도에서 생산하라. 첫 네. 번째 디맨드. 두 번째는 네. 그런 수요야 중국도 있고 베트남인데 내가 왜 인도를 가냐 하니까 그렇죠. 두 번째 얘기하기를 데모그래피. 그러니까 저임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임금 걱정하지 말고 인도에 생산하면은 아주 생산성이 좋은 우리 노동자가 많으니까 네. 여러분 제품 좋을 거다. 그래서 걱정. 두 번째가 네. 데모그래피. 그래서 그런 데모그래피는 역시 중국도 베트남도 있는데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네. 내가 왜 인도에 가냐니까 마지막에 하나 D를 날립니다. 그게 바로 데모크라시입니다. 데모크라시. 예. 미국이요, 한국이요, 일본이요. 당신들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공산 국가 아닌 저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하십니까? 우리 똑같은 민주주의에 투자하십시오. 네. 이걸 날린. 그 뒤로 이제 이 모디 총리가 메이크 인디아 정책을 하면서 과거의 트럼프 정부나 아베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던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이 이제 경제가 이제 악화되면서 네. 또 글로벌 뭐 밸류체인 문제, 공급 문제가 생기면서 인도가 상대적으로 덕을 보고 있는 그러네요. 또 그런 틈이 있죠. 3D 말씀하셨고요. 좋은 의미의 3D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총선 이야기 잠깐 하면요. 예. 지금 세계 1위 인구 대국이라서 그런지 인도 총선이 6주 동안 치러지는데 예. 지난 19일부터 6월 1일까지라던데 예. 그러면 이 10억 명 가까운 유권자들이 예. 다 종이로 우리처럼 투표해요? 아니요, 전자투표입니다. 전자투표로? 예, 과거에는 종이로 다 찍었는데 종이로 찍고 손톱 위에다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선거한 증거로. 근데 요즘은 이제 종이 투표가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네네. 아주 그냥 뭐 산악 지역이나 일부 지역은 일부 종이 투표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전자 투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버튼만 누르면 딱 곧바로 되는 거죠. 버튼만 누르면 되죠. 전자투표로 한다. 예. 인도는 또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고도 불리던데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는 어느 정도예요? 교육 수준에 비해서 인도의 정치 참여가 아주 높거든요. 높아요. 예, 51년 1차 이 총선부터 네. 굉장히 정치 참여가 높았어요. 그럼 뭐 여성들의 정치 참여도 높은 편이고요. 제도적으로 일반 민중들 뭐 문맹이든 또 교육 수준이 낮은 예.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뭐 우리 그 국회의원 선거도 해봤지만 예. 우리는 기호 1번 홍길동 그다음에 찍게 돼 있잖아요. 인도는 기호 1번 홍길동 그다음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요? 예. 뭐 연꽃, 코끼리 각 정당의 상징이 있거든요. 예. 그 후보자 상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년도 모르고 1, 2, 3, 4 모르면 나 어디에 찍습니까? 예. 그런 문맹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찍을 수 있게. 찍을 수 있다. 그렇죠. 얼마나 배려한 민주주의, 다가가는 민주주의. 네. 이런 민주주의를 하니까 인도가 세계 최대 민주주의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거죠. 지금 모디 총리 3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예. 참 모디 총리는 어떤 사람이 궁금한데 보니까 거리에서 홍차 팔던
정말 최하층 출신이다. 예. 어떻게 총리직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젊었을 때는 아주 강성 힌두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그래서 인도의 RSS라고 강성 힌두 민족주의를 펼치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체에 젊었을 때 또 멤버가 돼가지고 지금 현대 집권당인 BJP라는 그 정당에 이제 당원으로 돼서 보니까 너무 정치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즈라트라는 주에서 거기 이제 주총리를 했었죠. 주총리를 하다가 이제 2014년도에 연방정부 선거에서 현 집권당 BJP라는 정당의 총리 후보로 나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자라트 주총리할 때 모디는 성장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인도가 28개의 주가 있는데 28개의 주 중에서 가장 경제 성장이 압도적으로 앞선 성장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구자라트에서는 성장의 아이콘인데 마침 2014년도에 이제 BJP가 총선을 할 때 내세울 만한 총리 후보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 정당은 기본적으로 힌두 민족주의만 강조했는데 힌두 민족주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유권자들한테 더 이상 이제 어필이 안 돼서. 힌두 민족주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경제다. 그래서 성장의 아이콘을 갖다 둔 거죠. 그러면서 2014년도에 모디가 대적으로 이제 압승을 했고 또 19년도에 또 역시 압승을 하면서 이번 3년임에 이제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역시 성장과 경제가 아주 좋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받고 이 80% 가까운 모디 총리의 지지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지난해 G20 정상회의 때요. 국가 명칭을 인도라고 안 쓰고 바라트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뜻인 거예요? 바라트가 이제 인도로 뭐 인도 말인데 우리는 우리말로 대한민국이라 하잖아요. 영어로는 코리아라고 하고 그 마찬가지 인도 사람들이 인도 말로 바라트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원래 이제 인도에 마바라트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그 서사시에서 가져온 용어거든요. 그래서 인도는 전통적으로 인도를 얘기할 때 인도 아대를 얘기할 때 바라트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 식민 지배가 하면서 이제 그걸 영어로 이제 인디아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는 인디아로 알려진 거죠. 그런데 힌두 민족주의 정당답게 왜 영국 식민 지배에서 쓰는 그 인디아를 우리가 써야 되냐. 과거에 투르키예가 지금 터키가 투르키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인디아를 바라트로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죠. 뭔가 그 국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상당히 올라간 거를 이렇게 바라트를 쓰는 것만 해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도가 소개가 됐는데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요. 3선에 만약에 모디 총리가 성공하면은 15년 장기 집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로서 최고의 어떤 유지를 하고 있는 나라가 15년 장기 집권 수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뭐 불만도 가질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모디 총리가 성장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그 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이상, 도시 중산층 이상 또는 상공업자들에게 돌아가니까 하층들이나 이제 농민들이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불만이 없지 않아 있죠. 또한 이제 모디 총리가 성장뿐만이 아니고 힌두 민족주의를 이제 강화하다 보니까 무슬림들이나 그다음에 여타 소수 종교 집단들이 불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15년의 장기 집권이라는 게 어떻든 민주주의 선거로 이제 의원 내각제니까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임기에. 그러니까 뭐 15년 되는 거죠. 과거 인도의 초대 총리인 네루도 3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제적인 개헌으로 유리하게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투표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많이 갖는 세력은 적은 것 같다. 할게요. 우리나라와 인도의 관계 향후에 좀 어떻게 다지는 게 바람직할까요? 기본적으로 14개 최대 인구 대국이니까 그 인도를 알 수 있는 전문가를 먼저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경제협력에 중점했고 최근에 방산협력까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정부도 이제 인도 태평양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또한 인도 태평양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 한국이 소자다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특별한 어떤 사안에 따라서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을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찬완 한국외대 인도 연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이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어도의 민희진 대표, 갈등의 핵심엔 민 대표가 만든 걸그룹 뉴진스가 있는데요. 다음 달 컴백을 앞두고 있는 뉴진스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K도 이 소식 집중해서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 뉴진스의 어텐션 준비했습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